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31.4%였습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분들 중 객관적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로 불행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대로 행복하다고 답한 31.4%의 어르신들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재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성공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 상태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31.4%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시는 79세 강태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습니다. 38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달력에 아무 일정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첫 달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에 강태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는 거 뭐가 나쁘냐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38년 동안 회사가 그것을 다 정해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강태수 할아버지를 집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에 우유를 사러 나갔습니다. 슈퍼 앞에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82세 박노인이었습니다. 어이, 이 동네 사람이요? 강태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 골목 안에 삽니다. 그럼 왜 이제 보이요? 매일 거기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강태수 할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옛날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쌓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강태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박노인을 만나야 하니까. 1년이 지나자 두 분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아침 대화 친구가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슈퍼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슈퍼 앞에는 매일 아침 5분이 모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이 모임을 만든 셈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우유 사러 나갔다가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팔자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가야 해서 갔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서 가거든요. 슈퍼 앞에 가고 싶어서 아침에 눈이 떠져요.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가야 해서 가는 삶과 가고 싶어서 가는 삶. 그 차이가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요? 일어나야 해서 일어나는 아침인가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아침인가요? 만약 아직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가고 싶은 곳 하나를. 슈퍼도 됩니다. 그 작은 곳이 강태수 할아버지처럼 당신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6세 윤정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65세에 암으로 세상을 떴고
큰아들은 사업이 힘들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처지고 몸은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면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 남편과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78세 최할머니였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그날따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없는지. 그 말을 들은 최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에 밥 드셨어요? 네, 먹었죠. 오늘 여기 걸어서 오셨어요? 그럼요. 지금 저랑 이야기하고 계시죠? 윤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팔자 좋은 거예요.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작년에 2달 입원했었어요. 그때 이 3가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윤정자 할머니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게 팔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을 밥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닐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눌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있었는데 없는 것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 윤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최할머니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없는 것을 보면 끝이 없어요.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나 팔자 좋은 사람 됐어요. 있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팔자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2세 이봉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는 것입니다. 거기서 1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하냐고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를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면 아이들을 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유모차 안아기가 이봉수 할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은 겁니다.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애가 할아버지 보고 웃네요. 이봉수 할아버지가 아기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또 웃었습니다. 그 엄마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아기가 이봉수 할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보이면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는 그 아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 2시에 공원에 나옵니다. 그 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봉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2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나를 알아보고 발을 동동거릴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아기한테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82세 할아버지가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게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82세 할아버지를 매일 오후 2시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스스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2.8배 높았습니다. 팔자 좋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요? 만약 그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 보세요. 당신이 전화했을 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74세 박정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등이 굽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농촌에 혼자 남았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반가웠지만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반가움만큼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남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봄 씨앗을 심을 때마다 자식들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이 고추는 큰딸 것, 이 토마토는 작은아들 것, 이 오이는 막내 것.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혼자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서 자식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큰딸한테는 큰딸 이름 붙인 고추를, 작은아들한테는 작은아들 이름 붙인 토마토를.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작은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토마토가 유독 달았어요. 뭘 다르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토마토에 내 이름 붙여놨거든. 내 생각하면서 키웠어. 전화 너머에서 작은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를 붙잡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팔자 좋아요. 왜냐면 자식 생각하면서 농사지을 밭이 있으니까요. 자식 이름 붙인 작물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행복이 공짜예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행복. 그것이 진짜 팔자 좋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한테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행복이 있으신가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순전히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행복.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금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77세 김순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1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 둘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수묵화 수업이 생겼습니다. 별 기대 없이 들어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붓을 쥐어줬습니다. 먹을 찍어 종이에 선 하나를 그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삐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붓이 종이에 닿는 그 느낌, 먹 냄새. 그 10초 동안 남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붓과 종이와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 10초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수업에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김순예 할머니의 집 벽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수묵화가 20점 넘게 걸려 있습니다. 대나무, 매화, 난초 모두 할머니 손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딸이 그 그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멋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 말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남편 가고 나서 알았어. 남편이 떠난 후에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7년 인생에서 가장 늦게 발견한 자신의 재능이었습니다. 김순예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77살에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늦었다고요? 안 늦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늦어요. 붙드는 날이 기다려지는 한나는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77세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팔자 좋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른 채 죽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는 어디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김순예 할머니는 77세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 안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발견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엔 씁쓸하지만 끝에는 따뜻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80세의 조병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했고 직원도 많았고 집도 2채였습니다. 자식들을 다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보증을 섰다가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조병철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네가 된 것 같아서요. 6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나랑 같이 나가요. 동네 노인정에 한 번만 가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섰습니다.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예전에 공장을 했는지, 집이 2채였는지, 재산이 줄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새로운 어르신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이 동네 삽니다.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조병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조금요. 그럼 한 판 두실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바둑 한 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2판을 두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병철 할아버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재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하루가 가벼웠습니다. 바둑 한 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조병철 할아버지는 노인정 바둑 고수로 통합니다. 매일 오전에 노인정에 나갑니다.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서력하고 싶어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 줄었을 때 내 팔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때 이후로 더 팔자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전엔 사장님 소리 들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둑 이기는 맛으로 살거든요. 그게 더 재미있어요. 진짜로요. 잃은 것이 오히려 진짜 것을 찾게 해줬습니다. 내려놓음이 팔자 좋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긴 유배 생활 끝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많이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잃고 나서야 보였다. 그것들이 진짜였다. 조병철 할아버지가 바로 이것을 살아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바둑 한 판의 즐거움, 노인정 어르신들과의 웃음이 가진 것이 줄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 겁니다. 그것들이 진짜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골목을 청소합니다. 혼자서요. 시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5년 전부터 혼자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 청소를 합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골목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매주 청소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자 어떤 집에서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내왔습니다. 2년이 지나자 함께 청소하겠다는 이웃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에 3명이 함께 청소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혼자 시작한 것이 셋이 됐습니다. 이정숙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나가는 이유가 필요했어요. 혼자 사니까 나가는 이유가 없으면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게 화요일에 나가는 이유가 됐어요. 나가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청소가 동네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고 난 골목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한 거잖아요. 73살이어도
이 골목에 내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한 흔적이 남는 것. 내가 한 흔적이 남는 것. 그것이 팔자 좋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당신도 오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이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줍기. 그 작은 흔적들이 쌓여서 당신의 팔자가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4세 송명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도 잘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줬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송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평생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80평생 그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셋입니다. 편지를 3통 썼습니다. 각각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어렸을 때 야단만 쳤던 것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딸한테는 시집 보내던 날 한마디도 못해줬던 것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작은아들한테는 공부 못한다고 타박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우편으로.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송명수 할아버지는 80년 묵은 것이 녹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나 안 예뻐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구나. 그 말에 송명수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작은아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는 못했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통화들 이후 송명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혈압도 안정됐고 훨씬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8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어요. 송명수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4년을 살았는데 80세에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편지 한 통이 내 남은 팔자를 바꿨어요. 그전엔 이 말이 가슴에 막혀 있었거든요. 말하고 나서야 숨이 쉬어졌어요. 막힌 게 뚫리니까 팔자도 뚫리더라고요. 막힌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팔자를 뚫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막혀 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오래 못한 말, 해야 하는데 어색한 말. 편지도 됩니다. 문자도 됩니다. 그 말을 꺼내는 날, 당신의 팔자도 뚫릴 겁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한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팔자 좋았던 것 3가지를 적는 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팔자 좋았던 것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왔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안 아팠다. 오늘 텔레비전이 잘 나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버스 아저씨가 기다려줬다. 오늘 마트에서 10일 행사를 했다. 오늘 딸이 카톡에 하트를 보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가지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팔자 좋은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전에는 불만이 많이 보이던 하루가 이제는 감사한 것이 많이 보이는 하루가 됐습니다. 뇌가 팔자 좋은 것을 찾도록 훈련된 겁니다.
한미자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기 쓰기 전에는 하루가 다 똑같았어요. 그냥 또 하루 지나가는 거. 그런데 일기 쓰고 나서는 하루가 달라요. 오늘 팔자 좋은 게 뭐였지 찾게 되거든요. 찾으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팔자 좋은 날이에요. 찾으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팔자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종이 한 장에 딱 3가지만 써보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3가지. 작아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3가지를 쓰는 순간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발표 자료에서 이것이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6개월 후 우울감 수치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39% 낮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31% 높았습니다. 일기 한 줄이 우울증 약보다 강했습니다.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이야기 전체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86세 백수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바쁜 분이기도 합니다. 왜 바쁠까요? 이 할머니는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누구네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면 미역국을 끓여갑니다. 누구네 집에 초상이 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반찬을 만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86년을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니까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더 줘야 해요. 빚진 게 많거든요. 86년을 살면서 받은 것이 준 것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86년을 살고도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수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자 좋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거예요. 받기만 하면 초라해요. 줄 수 있으면 당당해요. 나는 86살인데도 아직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미소 하나, 손 하나 잡아주기. 그것들이 이미 충분한 나눔입니다. 그 나눔이 있는 한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숫자로 돌아가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 31.4%.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처럼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처럼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처럼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행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처럼 기다리는 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병철 할아버지처럼 내려놓음 뒤에 진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내가 한 흔적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송명수 할아버지처럼 막힌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한미자 할머니처럼 매일 팔자 좋은 것을 찾는 눈을 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수님 할머니처럼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지금 당신에게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31.4%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으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살아 있었다. 그 3가지를 떠올리면서 잠드는 사람과 오늘 못한 것,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의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팔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어떻게 눈을 감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분께, 혼자 사시는 이웃분께 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팔자를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분이 누구였는지, 슈퍼 바둑 할아버지였나요? 자식 이름 붙인 토마토 할아버지였나요? 아니면 86세에도 줄 게 있다고 하신 백수님 할머니였나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지금 팔자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경기도 수원, 작은 아파트 거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올해 70살입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남편은 3년 전 먼저 갔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있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방의 고요함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고운 하늘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운 하늘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예쁜 걸 보면서도 같이 예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 하늘을 나 혼자만 보고 있다는 것. 영자 씨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을까?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그런데 김영자로는 언제 살았을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울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혼자 드라이브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자. 애들 다 크면 하자. 남편 퇴직하면 같이 가자. 그 나중이 왔습니다. 애들은 다 컸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순간이 왔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 자신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창밖을 바라보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가진 것이 있는데도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나 싶은 느낌. 오늘 그 공허함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5가지는 큰돈도, 효도하는 딸도, 오래된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남에게만 쓰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사라져 있습니다. 김영자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밥입니다. 남편이 간 뒤에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2사람분의 밥을 안 치다가 혼자라는 걸 다시 깨닫곤 했습니다. 낮에는 손자 돌보기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는 날이면 아이를 맡습니다. 저녁에는 자식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는 날은 기분이 좋고 오지 않는 날은 왜인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그 사이 잠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번에 남을 위해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하루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쓴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도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독서와 글쓰기 시간을 지켰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귀양지에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에도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오순자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나?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오순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줄었습니다. 가족한테 더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한 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남을 위한 시간이 진짜 선물이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 됐거든요. 나를 위한 시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는 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옆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중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단 30분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 보십시오. 자녀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늘부터 그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듯이 경계가 있어야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는 박말래 씨, 올해 74살입니다. 아들 결혼 이후 크고 작은 집안일에 늘 불려다녔습니다. 손자 봐달라는 부탁, 명절 음식 도와달라는 부탁, 때로는 아들 내외 사이가 안 좋은 날 중재까지 맡았습니다. 박말래 씨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며느리, 순한 엄마로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줄수록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타락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많이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냐? 그날 박말래 씨는 처음으로 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 집 가정부가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붕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버려 정작 내 필요를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헌신이 어느 순간 자신을 소진시키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정 줄 수 있지만 체력과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경계입니다. 박말래 씨는 3년 전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매주 손자 보는 건 몸이 힘들어. 격주로 하는 건 어때? 며느리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싶었겠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격주로 오는 박말래 씨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지쳐서 소파에 기대어 TV만 틀어줬다면 이제는 손자와 함께 마당에 나가 놀고 그림책도 읽어주게 됐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온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훨씬 밝으세요. 얼굴도 좋아지셨고요. 경계가 관계를 살린 것입니다. 박말래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억지로 주는 사랑이었어. 지금은 내가 원해서 주는 사랑이야.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경계가 필요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지켜져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복희 씨, 올해 68살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까지 자녀의 성적과 취업, 결혼에 자신의 성공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잘 키운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키운 것.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날은 우울했고, 명절에 손자가 다른 할머니와 더 친한 것 같으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신경 쓰였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귀에 걸렸습니다. 자존감의 뿌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온통 타인의 반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고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 있으니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립니다. 60이 넘어 복지관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자식과 상관없이 선생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복희 씨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렸다고 합니다. 자식과 상관없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6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날 이후 이복희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전화가 없어도 오늘 나는 괜찮은 하루를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드리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고 혼자 먹는 밥상을 조금 더 예쁘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옆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것만으로도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 나쁘지 않은데? 자식이 아닌 나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 즉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은 고독감과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건강 회복도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식을 키웠는가,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는가, 이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 확신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친구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식이나 가족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를 아끼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정옥순 씨, 올해 71살입니다. 새벽마다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돈 쓰는 게 미안해서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약을 제때 먹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왠지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67 되던 여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가족한테 짐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하는 것이었는데, 신체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병원에 가면서 마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기력한데 그냥 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13.5%에 달하며 이는 만성관절염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중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오래 무거우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걸으셨습니까? 어제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제때 약을 드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5번째입니다. 경제적 자립심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최순자 씨,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꽤 됩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몇십만 원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통장에서 빼야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최순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분의 문제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호수가 있어도 새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흘러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호수는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윤복순 씨, 올해 73입니다. 큰 재산은 없습니다. 허름하지만 오래된 집 한 채와 작은 텃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동네에 팔아 조금 더 보탭니다. 이른 아침 수확한 애호박을 봉지에 담아 이웃집 대문에 걸어두고 돌아오는 길, 윤복순 씨는 혼자 빙긋 웃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느낌, 자식 손 안 벌려도 된다는 느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느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 내 자존심이에요. 작아도 내 힘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뉴스에서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1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적정 노후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월 적정 생활비는 약 124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약 19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이것들을 더해보면 실제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그 다음에는 연금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간단한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부족한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을 20년 동안 채우려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수억 원, 10억 원이 아닙니다. 물론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여유 자금은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실제로 내게 필요한 숫자를 계산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모호함에서 옵니다. 숫자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한 달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빼보세요. 그 차이가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진짜 숫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고,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고, 나 자신으로 서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전부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정리가 아닙니다.
재시작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해도 아직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첫 걸음마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입니다. 그 2배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남을 위해 쓸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것입니까? 김영자 씨는 그 질문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70살 생일날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날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물감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살면서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선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매주 목요일 수채화 수업에 갑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시간과 경계를 만드세요. 매일 30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계. 이 2가지가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존감의 뿌리를 나 자신에게 두세요. 자식의 전화 횟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대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막연한 불안 대신 나만의 현실적인 숫자를 파악하세요. 내 한 달 생활비에서 연금을 뺀 그 차이가 진짜 준비해야 할 숫자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30분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한 달 실제 생활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적어보십시오. 그 2 숫자의 차이가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노후 자금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 남짓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며느리가 되어 낯선 부엌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처음으로 밥을 지었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아파 밤새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내색 한 번 못하고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렸던 날들이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더 힘들어도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날들, 명절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웃으며 손님을 맞았던 날들. 그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됐습니다. 묵묵히 버텨온 그 시간 전부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난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김영자 씨는 70살 생일날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자신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이복희 씨는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윤복순 씨는 이웃집 때문에 애호박 봉지를 걸어두고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작지만 내 힘으로 사는 삶의 자존심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것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를 뒤로 밀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딱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잠깐 느끼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것 하나를 오늘 꺼내보는 것. 그 작은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인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말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막막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짐인지 헷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그 변화가 두렵고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지만 건강 수명은 65.5세에 불과합니다. 즉, 마지막 약 18년을 아프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습관과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3세 이봉순 어르신과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최재호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으며 심지어 같은 내과에서 같은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봉순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목요일에는 동네 경로당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붓을 들고 흰 종이 앞에 앉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눈빛은 또렷하며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들립니다. 반면 최재호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외출을 거의 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고 자식들이 전화해도 그냥 집에 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고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후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 편하게 쉬어야지. 이 생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천천히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향한 선택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의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멈춤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1세 박명자 어르신은 70세 생일을 맞던 해에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고 싶으면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제는 버스 시간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냥 안 가게 됐습니다.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외출이 줄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생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극을 잃었어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을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멈추는 것이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노화의 원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70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6세 강정임 어르신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던 그 순간을 강 어르신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이 앉던 의자,
남편이 마시던 찻잔, 남편이 보던 신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인데 운전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만두세요. 취미생활도 좀 줄여요. 체력이 달리잖아요. 친목 모임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강 어르신은 잠시 그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도 강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직접 운전해서 꽃꽂이 수업에 나갑니다. 꽃을 다듬는 그 시간, 손끝에 느껴지는 꽃잎의 감촉, 물냄새, 풀냄새,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등산로를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걸으며 남편과 대화를 한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온천을 갑니다. 웃고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이 줄면 말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방향 판단, 거리 계산, 돌발 상황 대처. 이 모든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집중력, 창의력, 성취감의 원천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감정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한꺼번에 그만두는 순간 몸과 뇌도 함께 멈춥니다. 그것이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시간대를 바꾸십시오. 야간 운전은 줄이고 낮에 익숙한 길만 다니십시오. 등산이 힘들다면 거리를 줄이십시오. 10km를 3km로, 3km를 1km로.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되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 임순례 어르신은 한때 이 참는 삶을 살았습니다. 70세 생일 직후 당뇨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식단 조절을 권유했습니다. 임 어르신은 그날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수육을 끊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수육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끊었습니다. 손녀랑 같이 먹던 떡볶이였습니다. 가끔 마시던 막걸리 한 잔도 끊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랑 마주 앉아 마시던 그 막걸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자 밥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근육이 줄었습니다. 기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집안에서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서려 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임 어르신 옆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육이 너무 없어요. 드셔야 합니다. 임 어르신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참은 것이 건강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참은 것이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과식이 아닙니다. 바로 저영양입니다.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어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입원하고, 입원하면서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은 60세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달걀 1개에 약 6g, 두부 반모에 약 1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십시오. 콜레스테롤 이야기도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는 이유로 달걀을 끊고 고기를 끊고 모든 즐거움을 참는 삶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도쿄도 건강장 수의료센터의 연구에서 약간 통통한 노인이 마른 노인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른 것이 건강하다는 상식이 7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것 드십시오. 단,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억지로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 참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오래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을 끊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80세 이정자 어르신은 7년 전 4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하려다 참다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 어르신의 삶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웃을 이유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같이 볼 사람이 없으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놀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드신 게 뭐예요? 이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글쎄, 뭘 먹었더라. 오전에 먹은 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뇌 노화를 크게 가속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에 걸쳐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 수명을 가장 강력하게 결정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식의 권유로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7년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3번 만에 겨우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를 받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이정자 어르신은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두 사람은 그날 1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통화했습니다. 40년 세월이 7년의 침묵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달 기억력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뇌도 살아납니다. 사람을 끊는 순간 삶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순간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 드니까 소식해야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역전됩니다. 소식보다 저영양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적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서 쓰러지는 것이 70세 이후의 현실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 권고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7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절반도 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반만 넣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입에 맞지 않는다면 생선으로,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달걀과 두부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단백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D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 우울감 예방까지 관여합니다. 매일 30분씩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드시는 것. 그것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속도입니다. 한 입에 30번 씹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씹는 것 자체가 뇌 자극이 됩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소화효소가 음식을 미리 분해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뇌가 깨어납니다. 드시는 것을 즐기십시오. 즐겁게, 천천히, 충분히.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탁 위의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일상 습관들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루틴을 일부러 깨십시오.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TV 프로그램. 편안하죠? 그런데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내일 산책길을 딱 한 블록만 바꿔보십시오. 평소 안 읽던 책을 펼쳐보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를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력, 사회성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치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일기를 쓰십시오. 스마트폰이 아니라 펜으로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글씨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잠들기 전 불안감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쓰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세 번째, 들리지 않으시면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십시오. 보청기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보청기는 안경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듯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써야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청력 손실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들려야 대화하고 대화해야 뇌가 삽니다. 네 번째, 약을 줄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70세 이상 어르신 중 평균 5가지에서 7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약이 동시에 몸속에서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로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 주치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 중에서 줄여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는 용감한 질문입니다. 5번째, 치아를 지키십시오. 치아는 전신 건강의 창문입니다. 이가 아프면 씹지 않게 되고, 씹지 않으면 먹는 것이 줄고, 먹는 것이 줄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치주질환은 심장질환, 당뇨,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식후 물로 한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산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은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삶을 지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최재호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던 그 어르신이 지난해 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이 채널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바꾸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 한 번씩 나가는 것. 처음 나간 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되나? 아는 사람이 있나? 그냥 돌아갈까?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옆에 앉은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달 후 최재호 어르신은 경로당 바둑 모임의 고정 멤버가 됐습니다. 반년 후 오래된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나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값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끊었던 것을 다시 이어갔을 뿐입니다. 어르신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즐기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시간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끊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전화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속도를 줄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만은 안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한꺼번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되 멈추지는 마십시오. 둘째, 즐거움을 참지 마십시오. 제대로 드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셋째, 사람을 끊지 마십시오. 하루 10분의 연결이 여러분의 뇌와 수명을 지켜줍니다.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명에게 오늘 연락하십시오.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습니다. 잘 지내지? 이 2글자면 충분합니다. 그 2글자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해보시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엄마는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이 말을 들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밥상 앞에서 아니면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식의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찌릅니다.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척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말도 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게 만드는 말.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통째로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습니다. 하려던 말을 삼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나선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현실입니다.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작아집니까?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만 약해집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그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불편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이는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무례한 말 앞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애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침묵이 바로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자식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울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면 자식은 귀를 닫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딱 한마디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짧고 감정이 없고 단호한 그 한마디. 그것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부모는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우는 순간 자식도 그 경계를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지금 내 말은 엄마한테 무례해라고 말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무례한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자식이 투정을 부릴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은 요리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부모의 방식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존중해야지. 이것은 자식을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야. 혹은 그 말은 기분이 상한다. 그건 분명히 말해둘게.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한마디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자식의 뇌에서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줄어듭니다. 반면 짧고 감정이 없는 말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공중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남은 자리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넘었나? 그 자각이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한 뒤에 침묵하십시오. 자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계속 말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침묵은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자식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 그 다름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해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부모가 침묵을 선택하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감정을 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선택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감정적인 존재에서 경계가 있는 인격체로 전환시킵니다. 자식은 그 전환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한 번 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 또 참습니다. 한 번은 단호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식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합니다. 역시 엄마는 참는구나. 결국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면